최윤희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학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와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 6세 미만 해외 이주자의 한국 국적 포기가 언제든 가능할 수 있게 국적법이 개정됐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일찍 휴가를 떠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받을 때는 자산을 늘리고 세금을 낼 때는 자산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기록 일부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Because I'm a pre-K teacher, I was teaching all last year with children who weren't vaccinated and who weren't able to get vaccinated, and I had to be more diligent about my masks and their masks. But I want to see a world where we're not wearing masks. My name is Henna. I'm a pre-K teacher, and I have a 5-year-old and a 3-month-old. Aura loves to create things. We go to the playground a lot, and she loves playing with her little baby brother. I think the vaccination is important for 6 months to 5 years because the more people that are vaccinated, the safer we all can be, the more we're going to avoid a faster spread and severe cases. I am a teacher and a parent, and I'm getting my children vaccinated against COVID-19 to help everyone be safe and to help them be saf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최윤희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학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와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0일 최윤희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본 방송사를 방문해 달라진 코로나19 가이드라인과 함께 새 학기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학기부터는 헬스 스크린과 랜덤으로 학생을 지정해 검사하던 규칙들은 사라지게 되며 이전과는 달리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오는 학생만 집에 귀가하게 됩니다. 또 결과에 상관없이 5일 후에는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 여태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헬스 스크린이라 그래서 건강에 오늘 체크를 했는지 열이 있는지 없는 그런 거를 냈었는데 그런 서류를 내지 않는 거가 그게 가장 큰 변화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는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을 경우에는 그날 전체 학생들이 다 그 집을 가도록 하는데 이제는 만약에 코로나 걸린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만 집에 가고 그 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5일 후에는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완화돼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통학버스나 혼잡한 실내 환경에서는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했으며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매일 물어보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섬 생활에 대해서 혹시 그 학교 안에서 누가 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물어보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 파트너라며 학교 생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오리엔테이션과 교사 면담 등의 학교 행사에도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 6세 미만 해외 이주자의 한국 국적 포기가 언제든 가능할 수 있게 국적법이 개정됐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국 시간 1일 본회의를 열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투표의원 257명 중 찬성 254명, 반대 3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국적법 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국적 포기 기한 설정이 헌법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올해 9월 30일까지 대체 입법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이 법을 허용했기 때문에 시한 종료를 앞두고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해외에서 태어나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한인 2세는 18세가 된 뒤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까지 20년간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언제든 포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범위에는 해외 출생 한국인은 물론 한국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해외 한인들은 국적 포기 제한 조항이 한인 2세들의 해당국 정부 공무원 임용 등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제한을 없애달라고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일찍 휴가를 떠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이번 여름 마지막 연휴에 미국인 32%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행객의 대부분인 82%는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이며 항공과 차량, 크루즈, 호텔, 그리고 투어 등 국내 여행에 관한 예약이 지난해 연휴와 비교해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여행 예약도 코로나19 제한이 풀리면서 10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 예약 앱 하퍼에 따르면 오늘부터 노동절인 5일까지 미 공항에서 1,270만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해외 여행객은 180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하퍼는 전국 각 공항들의 하루 평균 260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붐비며 바쁜 공항으로는 아틀란타와 덴버 그리고 LA 국제공항이 언급됐으며 이들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출받을 때는 자산을 늘리고 세금을 낼 때는 자산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기록 일부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캐롤린 멀로니 연방하원 감독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년간 숨기기 위해 싸웠던 바로 그 금융 문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멀로니 위원장은 이 문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을 발본색원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에도 미국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가 위원회에 관련 문서를 조기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담당 회계사는 이미 유죄를 시인한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일부 문서를 하원에 제출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번에 감독위원회와 제출 문서와 일정 등을 합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연방의회 난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특별위원회는 2020년 대선 관련 가짜뉴스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에게 소환장을 발송,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이 주로 저소득층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연방정부 설명과 달리 부유층이 더 큰 수혜자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연소득 7만 6천 달러 이상의 계층이 5,49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 탕감액 중 거의 절반의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연소득 11만 6천 달러 이상이 큰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의 90%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돌아간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분석한 소득별 혜택 비율에 따르면 연소득 3만 4천 달러 이하가 17%, 연소득 3만 4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가 15%, 연소득 5만 3천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 이하가 1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7만 6천 달러에서 11만 6천 달러가 23%, 11만 6천 달러 이상이 25%로 7만 6천 달러 이상이 48%에 달했고 부채 탕감 혜택이 가장 큰 소득 구간은 11만 6천 달러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종별로는 백인이 전체 수혜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흑인이 29%, 히스패닉이 21%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받는 비율은 히스패닉계가 채무자 중 61%가 전액을 탕감받는 반면 흑인의 전액 탕감 비율은 51%, 백인의 전액 탕감 비율은 48%였습니다. 이 밖에 평균 탕감액은 흑인이 11,258달러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이 9,516달러, 백인이 8,96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지하철 등 뉴욕주의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가결했고 어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습니다. 법안에 따라 청부, 청사, 의료시설, 종교시설, 공원, 학교, 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는 총기 소지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며 주류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장소를 비롯해 박물관, 극장, 경기장은 물론 타임스퀘어와 같은 대형 광장도 이에 해당됩니다. 총기 면허 취득을 하려면 관련 안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주정부의 적극적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은 당시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뉴욕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법안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번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이 법안은 어제부로 전격 시행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총기 폭력 등으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해 나가겠다며 뉴욕주에선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을 시행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랜드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크레딧카드 회사들에게 총기 판매상을 특정해 분류할 수 있는 판매자 코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31일 뉴욕시 내 6,000개에 달하는 총기 판매점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 상점들과 달리 판매자 코드 없이 자파점으로 분류돼 있어 총기 판매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마스터카드, 비자 등 주요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총기 판매상을 특정해 분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판매자 코드를 신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총기 판매상의 특정 판매자 코드가 부여되면 총과 탄창이 얼마나 많이 판매, 유통됐는지를 보다 정확히 추적해 확인할 수 있게 돼 만약에 총기 사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도 현재 식료품, 스포츠용품, 자전거 등 다양한 물품과 매장에 카테고리 코드가 설정되어 있지만 총기류는 기타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크레딧카드 회사들의 조속한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코로나19가 만연했던 2020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AP통신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잠정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단축된 것은 1960년대 초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8년 10개월이었던 미국인 기대 수명은 2020년 77년으로 짧아졌고 지난해 다시 76년 1개월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여성 기대 수명은 80년에서 약간 못 미쳤던 한 해 전보다 10개월 줄어들어 79년을 조금 상회했고 남성은 74년에서 73년으로 1년 줄었습니다. 기대 수명은 아기가 태어나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로 그의 사망률을 근거로 산출하며 통상적으로 기대 수명은 건강을 토대로 한 특정국 국민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5년이며 한국은
미국은 83.5, 일본은 84.7년에 달합니다. 미국인 기대수명 하락의 최대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이고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부상이 두 번째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인 기대수명 하락은 인종별로 차이가 커서 북미 알래스카 원주민의 지난해 기대수명은 65년으로 팬데믹 이후 무려 6년 6개월이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계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2년 감소하는 데 그쳐 지난해 83년 6개월을 나타냈습니다. 기대수명이 인종별로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과 백신 접종률, 소득 차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들이 유럽 축구 구단을 저평가된 자산으로 바라보며 인수에 나섰습니다. 투자회사 레드버그 캐피털 파트너스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로부터 AC밀란을 12억 유로에 인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축구 구단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중동의 부호들이 인수해왔습니다. 이전에 글레이저 가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미국 자본이 유럽 축구 구단을 인수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유럽 축구 구단을 저평가된 자산으로 보고 그에 따른 인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스포츠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 자본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애미에 본사가 있는 777 파트너스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제노아를 인수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엘드리치 최고 경영자인 토드 보엘리와 클리어 레이크 캐피털이 참여한 컨소시엄 또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를 42억 5천만 파운드에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들인다고 기재했으며 이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맨유 주가가 7% 오르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자본의 관심에 대해 유럽 축구가 미국화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믿음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하신 분들, 요즘 한국 외교부를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여권과를 사칭하며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통지라는 제목으로 보내오는 이메일을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와 신청 서류 등이 첨부돼 있는데 모두 신상, 금융 정보를 빼내려는 해킹 메일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만 발송하고 있다며 사기 이메일에 속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부 결정에 국부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론스타 같은 거액의 투자 분쟁 소송이 6건이나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 승소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투자 분쟁은 6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외국 펀드와 기업, 개인 등 분쟁 당사자들이 우리 정부에 청구한 배상액 총액은 약 14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 측이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헤지펀드 엘리엇은 7억 7천만 달러를 청구했고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역시 2018년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부당한 유상 증자를 했는데 정부가 이를 방치해 손해를 봤다며 1억 9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쟁 제기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중재 의향서 접수건도 6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 투자 분쟁이 국가 간 투자 협정에 근거해 정부의 행정 조치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례는 없지만 학계에선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앞둔 미쓰비시 중공업 등도 이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즉 ISDS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2003년에 발효된 한일 간의 투자보장 협정이 있고요. 이 협정 15조의 ISDS가 규정이 되어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ISDS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검토를 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ISDS 중재 신청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과 투자 협정을 맺거나 기존 협정을 개정할 때 ISDS 조항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3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율이 6.7%, 뉴욕시는 5.3%, 롱아일랜드 7.8%를 기록했고 퀸즈 6.8%, 나스카운티스 8.3%로 조사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1395.5원을 기록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하며 136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웨이 출구 1번 잉글우드 클리프스 인근에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12명을 태운 한 공장의 통근용 미니밴이 전복 4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등으로 1차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중증 예방 효과가 87%에 달했고 최소 6개월간 효과가 지속됐다고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1일 헬스퍼스트와 함께 퀸즈 플러싱 소재 백구경찰서 주차장에서 개학을 앞둔 어린이들에게 책가방 무료 배포 행사를 가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어제 오전 미국의 금융제재에 포함된 러시아 신흥재벌 빅토르 백셀버그의 맨하탄 초호화 콘도와 롱아일랜드 부유층 휴양지 사우스햄튼의 여름 별장을 급습, 특정 문건 등을 압수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맨하탄 피프스 에비뉴 트럼프타워 정문에 계란을 던진 51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 조종사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해 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